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동향 요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우리나라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죠. 근데 어제는 방사포, 근데 이게 드문 게 방사포 수발을 연속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북도서를 향해서 또다시 이 GPS 전파 교란을 시도했는데요. 내일부터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강구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최소한도 지금까지는 오물풍선에서 화생방 등 유해물질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속성으로 봤을 때 뭐가 어떻게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낙하물에 여러분 정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근처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고도 하셔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워크숍 관련 얘기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31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오늘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5월 마지막 날 순서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아주 역시 남자는 핑크라고 핑크색 옷을 입고 나온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대쪽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이쪽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하고 이쪽에 앉을 때하고 영 다르네. 네. 기분이. 어때요? 그렇습니다. 일단 산만해하지 말고. 일단 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이 안 되죠. 제가 이곳에 앉아 있을 때는 이제 이슈앤피플에서 할 때. 그쪽에 앉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두 사람 목소리 해야 되나 지금? 뭐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뭐 이러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저 어떻게 보여요? 안경을 좀 바꾸셨네요. 안경은 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쓰지만. 네. 후드티가 잘 어울리시죠. 예. 네. 사회생활 하지 말고. 너무 젊어 보이나 봐. 네. 담배 샀는데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야, 네. 참. 이 말을 또 믿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네. 농담으로 그냥 한 말이고요. 근데 오늘은 덥더라고요. 오늘 정말 덥습니다. 네. 근데 습하질 않으니까 아직. 근데 뭐 뉴스에서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이번 올 여름이 동남아만큼 습하고 덥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원래 동남아보다 여름엔 습하고 더 더워요. 예? 근데 뭐 동남아만큼만 더우면 시원한 거예요. 그래도. 그럴 땐 그냥 스파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 안경 쓴 사람도 이제 저기 가면 막 기름 확 끼고 난 여름이 너무 싫어요. 여름 좋아해요? 여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여름에 뭐 페스티벌도 많고요. 놀러 가기도 좋고. 네. 어딜 갔는데? 네? 어딜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싸이 씨의 콘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싸이. 네. 그분이 콘서트 그거 구성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물로 하는 뭐 있죠. 싸이. 네, 흠뻑쇼라고 하죠. 흠뻑쇼. 네. 그거 티켓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딸애가 또 그걸 가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때는 잠시 못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오늘 저희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여러분의 의견 저희 방송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리를 바꿔 앉은 이우영 아나운서부터 이우영 아나운서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죠. 네. 네. 첫 근데 번째로 그 이슈 앤 피플에서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우영 아나운서가 심각한 얘기예요? 이슈 앤 피플에서? 그것도 벌써 1년 반, 뭐 한 2년 전입니다. 1년 반, 2년 네. 전? 지금 이슈앤 피플은 이제 최희 아나운서와 함께 그렇지. 하고 있고. 맞아요. 내가 네. 최희 아나운서한테 그렇게 사람 배신 때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뉴스 파이팅에는 영민 아나운서가 있고. 맞아요. 여기엔 제가 여기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좋아요. 너무 네. 좋아서 물어봤어요. 네. 예. 자, 첫 번째 소식.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과 뼈가 빠지게 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뵈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선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테이블에 맥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욕 좀 먹겠다라면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었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여당 인사들,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사진들을 SNS에 공유하면서 정부 여당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참패한 건지 벌써 다 잊은 거냐? 지난 2년간 너무 똘똘 뭉쳐서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돼 참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 역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하면서 박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답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였죠. 온갖 가혹행위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의 연결식이 있었던 날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살펴볼 텐데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지난 28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 11.1%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화 인터뷰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요. 네. 긍정평가,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1%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고 하고요. 부정평가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70%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30%, 민주당은 29%, 조국혁신당은 13%, 개혁신당 2%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현 정부 최저치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봤는데요. 국민의힘 워크숍에 찾아간 윤 대통령은 뼈가 빠지게 뛰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 국정 지지율 어떻게 보시나요?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가 아닙니다. 역대 정권 취임 2년 기준으로 해서 최저의 지지율입니다. 근데 24%였을 때에도 최저였었는데 이제 더 떨어져서 21%면 뭐 당연히 최저치겠죠. 근데 이 지지율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요. 자, 보수의 아성이라고 얘기하는 대구 경북이요. 여기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이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자기가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한다는 응답자의 38%만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40%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이 40%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 이 지지층에서 40%가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60% 59%군요. 59%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보수층에서는 6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60% 가까운 지지율을 보수들이 국민의힘은 지지하는데 대통령은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지지층들이 급속도로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좀 그러면 괜찮은가?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정당 호감도가 있거든요. 정당 호감도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 호감도 조사가 2023년 11월 2일에 있었거든요. 34인데 이번에 40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때 당시 34였었는데 27%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도 지금 이 시그널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대통령 시그널이 아주 안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 아니 총선에 참패했으면 반성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백서를 쓰니 백서를 사람 중심으로 하느니 뭐 책임을 묻느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민주당은 뭡니까? 훅훅 들어오잖아요. 우리 연금개혁 그거 국민의힘 안에 받겠다.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그 1가구 1주택 종부세 이거 문제 있다. 이거 폐지를 검토해야 된다. 이쪽은 이렇게 후국 들어오는데 저쪽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뭐 사람 중심이 뭐 어쩌고.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면담을 하려면 왜 대통령은 면담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백서는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써봐서 알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고 민주당은 거기서 아젠다를 툭툭 던지고 있는데 이게 40대 27 이 정도 격차가 난 것도 그래도 다행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근데 아직까지 시그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보수층에서 이게 떠난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대통령은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지지율 몇 %라고 그랬죠? 몇 %라고 그랬죠? 네. 그래요. 네.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잘도 보면 30%거든요, 네. 보통. 근데 이게 30% 밑에 떨어지는 것도 적은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20%를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 국정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겪고 나서 우리 사회의 양분화가 더 극단화됐거든요. 또 한 번 그런 걸 겪는다는 것도 그렇고 지지율 낮다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를 운용하는 가장 중심 요소인 임기제를 무너뜨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단지 이제 여당 쪽은 좀 많이 뭐 탄핵 임기 단축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공당으로서 저는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할 수 이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탱하고 있는 권력 구조 뭐 개헌을 해서 바꾸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권력 구조가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제를 이루는 가장 기초를 자꾸 흔든다는 건 이건 공당으로서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이 이게 어떻게 될까를 저는 굉장히 그게 걱정해요. 사실은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지지율 상승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도 사실 보이지 않아서 갑갑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고 하면서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이 요청해서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다음 달 7일까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 안건을 즉각 표결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어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여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22대 국회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야가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죄송한데 제가 조목조목 좀 잘못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가 다수결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그럼 뭐냐 하면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생각이라도 제도에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도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중에서 이건 일리가 있네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상대가 듣고서 이건 내 생각이 틀렸네 그러고 양보하고, 여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절대로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단지 민주주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다수결이 원칙이다. 그건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수의 의견도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번엔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 마치겠다. 자,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법대로에서 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제가 여태까지 21대에서 민주당의 그 정치적 행태를 놓고 본다면 법은 지켜요. 민주당이 법을 안 지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법은 지키는데 법의 취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법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그냥 단독으로 한다. 법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법의 취지는 맞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는 거에는 관습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에서 관습과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본다면 과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 법이라는 개념 속에 관습법과 관례에 의한 이것도 일종의 법인데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느냐를 제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법 지켜야죠. 그리고 법이 여태까지 지켰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취지를 좀 지켜달라는 거고, 법을 만든 취지.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주의는 소수의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 수의 횡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응을 좀 해봐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도와 하이브 간 갈등 관련 소식인데요. 제가 일단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한 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이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2명에게도 해임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도어가 임시 주총을 열었고요. 하이브 김주영 최고인사 책임자, 이재상 최고 전략 책임자, 그리고 이경준 최고 재무 책임자 3인을 새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측근으로 어도어를 이끌던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이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봤어요? 네, 보다 왔습니다. 요번에도 그 좀 비속어가 많이 등장하나요? 아니요, 사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 기자회견 때는 그 패션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네. 비속어도 많이 등장하고 이제 일제식 표현 네. 맛 들어와 네, 네. 이것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일단 이번 당구 칠 때 쓰는 용어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이번 기자회견 때는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밝은 미소를 머금고 민희진 대표가 등장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이번엔 노란색 재킷 차림에 머리를 뒤로 묶은 차림이었습니다. 자, 일단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될 가벼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 기자회견이랑 비교를 해보면 36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하이브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이그룹이 7년 걸릴 성과를 뉴진스가 2년 만에 냈는데 그게 배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 등장한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나는 이 싸움이 말장난이 되는 게 싫었다.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그 워딩이 중요한 워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인적으로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이 분쟁의 요인이 아니었고 지금도 그 점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뉴진스라는 팀으로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비전이 꺾인다면 주주분들에게도 피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이브에서도 제 얘기를 들을 텐데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제가 어도어를 위해 일했고 하이브에도 기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는데요. 그 혹시 앵커께서는 아일릿, 르세라핌 이런 팀들 아시나요? 나 또 은근히 간접적으로 디스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거 다 알아요. 그렇게 내가. 반응하실까 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난 1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아일릿 그리고 르세라핌 그리고 BTS가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들에게 할 말은 없냐 이런 기자의 질문. BTS만 한다 나는 그 중에서. 네. 예. 약간 아시는 것처럼 방금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난 몰라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대답에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상처를 안 주려면 말을 그만해야 된다. 자꾸 끄집어내면서 상처를 주냐 마냐 얘기를 하는 게 안 되고 상처를 씻어내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번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정말 온화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회견 마무리 이후에도 굉장히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민 대표였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도 전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양상을 가만히 봤을 때 이것은 문화적 방식의 접근과 자본의 방식의 접근의 충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했을 때 지난번에 2030 여성들이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일종의 대리 욕구 충족,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하고 싶은 얘기 저분이 다 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쓰셨던 용어 있잖아요. 뭐 X저씨 네. 뭐 이런 것들이 2030 여성들한테 폭발적인 공감대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문화적 권력, 문화적 힘, 문화적 접근은 이런 거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뭐 뉴진스라든지 이런 그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키는 거 이게 문화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이브라든지 이미 이쪽은 굉장히 거대 기업이고 이제 재벌 테두리 안에 들어갔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여기는 명실상부한 전통적 자본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세력과 자본 세력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길지 누가 오른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흥미진진하게 보는 이유는 그거고 민신 대표가 다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지금 민신 대표의 가장 막강한 무기는 뭐냐면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건데 어쨌든 좀 그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사안이니까 좀 앞으로도 계속 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 얘기 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유영 아나운서 좋아하잖아요. 뭘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네, 이 사람. 제가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자, 지금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조금 전 그 신율 교수님의 발언은 이제 거짓입니다.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거짓 뉴스임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아니고요. 자 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확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려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 선거를 불과 5개월가량 남긴 상황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건데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오는 7월에 있을 법원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미국 연방 헌법상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심원단이 총 12명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했고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여부 또 실형 시 형기가 얼마나 될지가 결정되는 7월 11일은 공화당의 전당대회 직전이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수감이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죄 확정에 영향을 받은 지지자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했다며요. 부패한 판사에 의해 조작된 재판이었다. 이거는 이게 공통적인 모양이에요. 세계에 무슨 매뉴얼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 똑같은 얘기, 거의 유사한 얘기하죠. 자기가 유죄 판결 받은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었고 모든 게 조작이고 공작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출마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은 대통령 취임식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 이겁니다. 여기 어디 깜빵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4년 동안 집무실 대신에 깜빵에서 직무를 봐도 미국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있잖아요.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맨날 국민소환제 해가지고 국회의원 잘못하면 끌어내리자 그러죠. 국민소환제 하는 나라 중에 선진국 영국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국민소환제 어떤 경우 하는지 아세요? 대법원에서 하원이든 상원이든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배지가 떨어지거든요. 영국은 최종 판결 받아도 배지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를 대변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때 하는 게 국민소환제예요. 그러니까 외국은요 이 확정 판결 받아도 배지 안 떨어지고 직무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정 판결 받으면 배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11월 달에 아주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